안녕하세요 연구원 여러분.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이야기 준행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 여러분.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아빠들의 이야기 건아빠입니다. 오늘부터는 예고드린 대로 인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그 인형 콘텐츠 시작하기 전에 인형에 대해서 감정이 많으시죠? 많죠. 인형 많은데 관련해서 좋은 감정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왜 참 속상하고 화나고 그런 생각들, 그런 기억들이 더 많아요. 뭐 저뿐만이 아니고 뭐 소장님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죠. 우리 또 가족분들 다들 같은 생각들 하실 거예요. 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인형은 빨리, 우리는 가족들은 욕을 하는데 해주지도 않고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핑계거리만 늘어놓고 이 방법이 맞다 뭐 저 방법이 맞다. 아니 뭐 가족들이 인형 방법을 어떻게 다 알아. 에?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것들 또 더군다나 또 가족들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가족들이 요구하는 방법이다. 뭐 그런 뭐 지들만의 어떤 그런, 그것도 내피셜이다 그래야 되나요? 예? 어쨌든 우리가 가족들이 원하는, 이 엄마 아빠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 뭐 인양 방법이라든가 뭐 전반적인 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련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그냥 박근혜 정부 뭐 지들 마음대로 참, 그러다가 탄핵된 거죠. 어제 뭐 박근혜 탄핵이, 물론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을 하지만 그 방아쇠를 당기고 그런 건 세월호 참사였고, 또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분들, 그분들의 염원이었기 때문에 그 염원을 국민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한 거 아닙니까? 뭐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죠. 뭐 저도 그렇지만 짐작은 했어요. 뭐 그렇지만 그래도 좋은 감정. 없는 거 짜내니까 참 그러네. 한 가지 뭐 직접적인 그 뭐 인양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우리 가족들이 네. 그 인양 과정을 보기 위해서 동고차도에 올라가서 그 감시했지 않습니까? 네, 초소에 그때 막사지 않고. 예.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 세 번인가 이제 혼자 들어갔었는데 혼자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또 좀 냉정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걸 깨닫고 또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뭐 우리가 뭐 어떤 일 하든지 이게 고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당연히 그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엄마 아빠들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우리 건우한테도 좀 뭐 미안한 마음이야 지울 수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우 만나면 그래도 아빠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동고차도 얘기 나오니까 또 불현도 생각나네요. 그 김관홍 잠수사. 관홍이. 예. 저 혼자 갔을 때 매일 밤마다 그 관홍이하고 같이 소주 마셨어요. 아유, 술 잘 마셔. 한 잔 두 잔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물론 뭐 저만의 독백이었지만 많은 힘을 줬고 또 위로가 됐고 그랬습니다. 그게 좋은 점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안 좋은 기억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건질 수 있는 몇 가지 뭐 그게 되겠네요. 좋았던 시간들이죠.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랬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즐겁게 우리 인형 본편을 시작해 볼까요? 네. 사무장님, 우리가 인형 컨텐츠 그 만들면서 예고 드린 그 첫 번째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네네. 그 1편이 그 인형의 무용론. 무용론이 언제부터 유포되기 시작했는지, 그렇죠. 그 시기적인 면을 그 제목으로 붙이셨었죠 그때. 예. 그래서 오늘 그 제 1편으로 그
그 인양 무용론 이게 그 유포됐던 시기에 대한 좀 의미 있고 좀 깊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양 비용 대비 무용론이 유포된 시기는 2014년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습이 계속 되고 있는 순간부터였죠. 네. 프롤로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가족이 인양을 반대했다는 이야기 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인양 비용 이야기였어요. 아 그렇죠. 2014년 5월 말 정도에 인양에 필요한 비용이 대략적으로 제시가 되기 시작하죠. 뭐 약 한 500억에서 한 1000억 사이에 결정이 난다는 이야기들이었고요. 비용의 차이가 큰 것은 뭐 인양 방식의 차이 그리고 인양의 뭐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2014년 그러니까 5월 말 정도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약 한 800억 정도 그 8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거다라는 그런 그 입소문들이 이 팽목항 내에서 좀 떠들썩했었죠. 자칭 뭐 남들도 그렇게 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자칭 뭐 이 전문가라고 하시는 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전부가 그 인양업체나 해수부 그리고 이 재난 비즈니스 업체들 우리가 이제 두 차례 그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농간? 아무튼 이런 재난 비즈니스 업자들의 농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인양 비용의 이야기가 관심이 되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언딘 사장이 언딘은 인양에서 빠진다. 네. 걔 인터뷰를 했었죠. 생방송 그에서도 하고 그리고 그 즈음에 해서 한 달 안쪽일 거예요. 코리아 살베지라는 그 인양업체 사장이 인터뷰를 한 중에 그럼 인양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 예상하십니까? 근데 그때 제시된 금액이 약 1000억 정도. 그렇죠. 1000억 정도 그렇게 그랬어요.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 초에 코리아 살베지 본사 부산에 있는 거기 직접 가서 물어봤어요. 왜 1000억 얘기했냐고. 좀 따지듯이 물었죠. 그랬더니 이제 당시 코살 대표님은 실제 비용은 다시 확실하게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설계랑 다시 해야 되겠지만 대략 인양 설계부터 그러니까 실패 않고 성공해서 목포 신항에 올려놓으려면 자기가 어렴풋이 계산해보면 한 700억 정도 계산을 했대요. 700억 정도. 네, 그리고 한 번 정도 실패. 그러니까 이제 뭐 끌어올리다 떨어뜨린다든지 뭐 그런 실패하면 경우의 수까지 하면 한 200억 원 정도 거기서 손해를 보고 그 가정했을 때 그래도 100억 원 정도는 이윤이 남겠다.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사업하는 사람이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1000억 원 정도 예상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자신들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유는 남겨야 되고 뭐 그 말에 뭐 공감이 되더라고요. 뭐 그냥 공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실패하지 않는다면 30% 정도의 이윤이 뭐 남는다. 이 말에는 조금 빈정이 상했는데 그래도 인양하겠다는 결정도 안 되었고 이제 미수자 유실 같은 거 이런 게 되게 민감한 시기인데 그런 발언을 했냐고 뭐 항의 아닌 항의를 했죠. 뭐 그리고 이제 코살 대표님이 그 얘기도 했어요. 코살 대표님 코리아 서비스 이렇게 코살이라고 제가 줄여서 부르는 이렇게 인양 금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이거 정부하고 이게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그건 아니다. 자기가 순수하게 계산해 보니 그렇게 나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인터뷰를 했어요, 직접. 그 영상도 있어요. 그 영상도 있고요. 뭐 JTBC 그때 PD랑 같이 가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살 대표님이 한 금액 부분 발언은 다른 업체들, 그냥 뭐
국내외 몇 군데 업체를 만났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금액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억 원대에서 이렇게 그 산출될 거다. 뭐 공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냥 뭐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산출을 해서 1,000억 원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조금 짜증은 난다. 뭐 그런 거죠. 아, 소장님은 이 콧살 대표를 2015년부터 이렇게 만나고 다니신 거네. 맞아요. 그래서 당시 목포 세월호 인양되고 나서 목포 현장 신앙 현장에서 이 콧살 쪽, 그러니까 코리아 살베지 측의 직원들하고 좀 이게 좀 말이 대화가 되고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역시 이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고 깊이 생각하고 입으로 하는 규명은 하나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코리아 살베지 사장님 대표가 1,000억 정도의 예상을 하는 비용 중에 뭐 이윤도 뭐 적지 않은 이윤이 남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추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 뭐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인터뷰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기금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희가 흔히 말했잖아요. 해피야. 해피야는 아닌 것 같다. 뭐 해피야라도 조금 착한 해피야. 뭐 이 정도 선에서 뭐 생각을 했었고요. 마음속에 따뜻한 사람의 정이 좀 남아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이분을 만난 거는 정확히는 2014년 10월경에 만났어요. 10월경. 그러니까 수습이 다 끝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예. 왜냐면 그때는 또 그러니까 수습을 어떻게 하면 동계 수습을 할 수 있을지 좀 물어보려고 백방으로 좀 찾고 다녔었거든요. 그때 이제 또 이제 오셔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업체 사장님도 만나고 했었어요. 뭐 그리고 진상규명 뭐 말씀하시니까 뭐 그냥 웃어넘기는 얘기로 들으세요. 정말 돈 많이 들고요. 정말 시간 많이 들고요. 노력은 정말 적대시하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도 해야 되고요. 몇 자꾸 싸우기도 해야 되고요. 또 그 사람이 급하다 그러면 쫓아 내려가야 되고요. 뭐 이게 시간도 없어요, 이건. 뭐 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그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나갈, 극복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1년에 키로수 보니까 5만 키로 탔더라니까. 1년에 5만? 응. 비슷하네요, 저도. 택시가 한 1년에 한 3만 키로에 4만 키로 하지 않나요? 맞아요. 아니 무슨 5만 키로를 타더라니까. 제가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타고 다녔거든요. 뭐 그것도 제 죄죠. 저랑 같이 다니다 보니. 뭐 그거야 우리 아이들을 위한, 또 우리 건우하고 준영이를 위한 것들이니까 아깝진 않잖아. 그렇죠. 아깝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자, 우리 연구원 여러분, 처음부터 왜 인양 비용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지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네. 이건 마땅하게 정부에서 그냥 인양해 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니냐, 왜 비용 이야기를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비용 즉 돈처럼 사람의 마음을 간사하게 만드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주 원색적으로 인격을 끌어내리는 도구가 돈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 저희 유가족들도 그냥 인양해달라고 요구하면 정부에서 마땅히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양 비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뭐 1,000억 든다 이제 이 얘기 돌리기 시작하니까 네. 우리 가족들에게 그 비용을 대주지 않을 거면 인양에 대한 모든 걸 정부한테 일임하라,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말 험악했죠. 뭐 우리 막 멱살 잡고 싸우고 그랬는데, 이런 분위기를 우리 가족들에게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부의 각 부처, 그러니까 뭐 솔직히 정부에 돈 나오는 데는 기재부잖아요. 기재부 공무원들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하자는 대로 말 잘 들어야지 인정해주겠다 뭐 그리고 그런. 또 그 당시 국회의원들 정치권까지 싹 퍼지게 버리는 이 비용 문제를. 2014년 10월 초에만 해도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씨는 아 잠깐만. 이주영 씨에서 시자로 빼죠. 이주영은 아직 시기상조지만 인양이 결정되면 당연히 정부가 한다. 가족들이 돈 얘기 듣지 않게 하겠다. 말은 참 잘해. 이렇게 했어요. 가족들 앞에 공언했어요. 이건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네. 뭐 저만 있었던 게 아니니까. 해수부 장관이었었기 때문에. 그가 11월 11일 수색 종료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인양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말은 잘한다니까 항상. 이렇게 한번 뒤로 뺐어요. 뭐 당시 정치권에서 뭐 인양 불가론 회의론이 나오기 시작한 때니까요. 그냥 공론화가 뭔지를 몰랐어. 난 여론화하는 줄 알았어. 공론화가 뭔가 봤더니 공적인 기관의 의견들을 모아서 하는 게 공론화더라고요. 이게 뭐 국민들의 뭐 의견 수렴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서 이게 결정되면 하겠다. 이런 거요. 그리고 무슨 의견들을 모은다는 거. 뭐 인양을 하겠다는 거. 뭐 그리고 그 후에 뭐 저희 가족들이 이제 이주영이 이제 장관을 그만두고 따로 만났을 때 박근혜 청와대가 인양 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수부는 지금 인양팀을 2014년 12월부터 만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청와대 쪽에서 결정을 안 해주고 있다고. 이거 할 수가 없다고. 이게 완전히 발을 빼버리는 거예요. 책임 회피. 낭타서 돌려버리는 거죠. 이주영 전 장관이나 정부의 그 누구도 인양을 결정하거나 인양 비용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이야기하지 못할 때였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직접 해야죠. 근데 왜 천사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죠. 그렇죠. 그럼 인양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한 게 우리의 가족들 앞에서 이야기한 게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예민한 일이라도 천사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다면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응당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건데 점점 뒤로 빠지는 거예요. 눈치 봐가면서. 지가 그 해수부 장관 곧 그만두게 될 줄 알고 그냥 호언장담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 아니 그때도 영혼 없는 약속을 한 거죠. 4선 의원인가 5선 의원인가 했어요. 아니 4선 의원인가 그랬어요. 중진이었어요. 정말 짜증나. 중진. 네. 잠깐 소장님 말씀하시면서 이게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14년 12월 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해수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있었죠. 그 조직이 그 세월호 그 선체 처리 TF 기술 TF 선체 처리 기술 TF 그쵸. 그때쯤 만들어진 거죠 이게. 당시에 해수부에 두 개의 조직, 해수부가 인양에 대해서 두 개의 조직을 만든 거예요. 해수부 내에 세월호 인양 담당 팀을 만들었고요. 인양 담당 팀. 그 외부에는 선체 처리 기술 TF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부에 만든 조직은 실무를 담당하고, 이게 외부의 조직은 이게 밖을 보여주는 거, 여론용 보여주기식. 그리고 뭐 의견을 수렴한다, 뭐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니 뭐 기술적인 조직이 아니고 용도가 틀렸네요. 그때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있잖아요. 세월호의 선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쪽 우연 외판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그 와이어를 걸고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그 파손 없이 끌어올려진다. 인양한다. 말도 안 되는 그게 그 기술 팁에서 한 거거든요. 그렇죠. 중급 훼손이 목적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해수부 내 조직은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해수부 우리가 한번 만나러 가면 그냥 막 해수부 앞에서 그냥 경찰 진치고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세월호 선체 처리 기술 TF에는 그 접근을 할 수 있었어요. 외부 조직이라 가능했었나? 뭐냐면 접근이 어떻게 됐냐면 회의장 밖에서 기다리는 접근. 에? 아니 뭐 회의 참관이나 뭐 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회의장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접근? 아니 제 기억으로도 해수부가 공공연하게 그건 가족들한테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양에 관련된 그런 그 과정 중에 가족도 참여를 보장하겠다. 그죠?
분명 그런 약속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근데 회의장 밖에서 그게 이게 참여래요. 소장님 성격에 가능해요? 예? 바로 그냥 문 때려부시고 그냥 들어가서 또 한바탕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인양에 대해서 아. 간절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인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 하긴 우리 가족들이 응. 그런 상황에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응. 없었던 그런 이유겠죠, 그게. 당시에 예. 그러니까 선재철이 기술 TF 예. 그 TF 장이었던 분이 위원장이었던 분이 가족 참관을 불허했어요. 그걸 해수의 공무원들은 정확히 물리적으로 막았죠. 그래서 딱 뭐 거창한 이유인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전문적인 영역인 인양이라든지 선체 처리를 가족들은 들어도 모르고 회의 시간이 촉박하니까 급하니까 가족들의 발언 등을 뭐 거추장스럽다 듣는 것이 이게 이유였어요. 뭐 저희 가족들은 이런 정부의 태도와 행동에 불만, 뭐 분노, 뭐 하면 대응할 수가 있어야지. 아니 인양 안 해주겠다고 거기서 결정 나버리면 인양 불가라고 결정 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잘 보여야 되잖아 또. 그런 아픔이 있죠. 네. 예. 근데 생각한 게 있었어요. 아 그럼 정부의 태도를 바꾸게 하자. 그때 그래서 준비한 게 뭐냐면 안산에서 팽목까지 도보회를 네. 뭐라도 해야 압박이 돼야죠. 그래서 국민들과 같이 하겠다 하면서 아 정말 인양을 꼭 해야 되겠고 아 정말 그냥 국민들께 읍소하는 심정으로 우리 걷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는 목적으로 그 팽목항까지 우리 좀 걷자. 우리 가족협의회 그때 창립 총회하고 바로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그 뭐 압박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절실함이었었죠, 절실함. 그렇죠. 예. 그리고 원래 목적지는 기획할 때 목적지는 동고차도였어요. 동고차도까지 들어가겠다. 근데 이제 그 같이 이제 도보하시던 엄마들이 바다가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두렵대요. 싫죠. 그래서 그때는 못했고 그냥 팽목항까지로 바꿨고요. 아무튼 2015년 1월 26일부터 20일간 제가 자칭이라고 할게요. 자칭 대장정을 대장정. 대장정 맞아요. 끝에 대장정 맞아요. 도보를 마쳤습니다. 뭐 당시에 진도군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도보팀의 맨 앞에 있었거든요. 도보의 맨 앞이었는데 저희가 들어가고 도보의 맨 마지막 행렬이 들어올 때까지가 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길이가 그러니까 엄청났죠. 네, 기억나요? 뭐 네, 보통 이게 사람들이 보통 도보로 걷는 속도가 시속 한 3km, 4km 되거든요. 네. 그러면 4시간이면 이게 그냥 상술적으로 해도 뭐 12km에서 16km 이 사람들 길이가 이게 떨어져서 걷지 않았어요. 막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저는 뭐 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전 그 구간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군데 그 휴일날 또 주말 이때 껴서 또 했었던 기억이고. 그럼 더 힘들어요. 아니 워낙 저는 뭐 이 걷는 게 걷는 것만큼은 자신 있던 사람이라. 근데 그때 참 이 우리 가족들 뭐 시민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표정들을 보면은 하나하나 이 그렇죠. 자신감 그리고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뭐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고 발이 이렇게 부르트고 막 그런데도 진짜 잘들 견뎌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일간 약 450km 정도. 네. 네. 그 정도 거리를 완주를 하셨는데 우리 이거 도보 이 대장정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 후일 때문에 뭐 에피소드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한번 묶어서 또 연구원님들과 같이 또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때 찍어놓은 사진들이 겁나게 많죠. 그렇죠. 예. 한번 요거는 좀 한번 좀 기획을 하고 좀 한번 잡아보죠.
도보를 그러니까 그 평균가까지 도보를 기획하고 이제 실행한 것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세월호 인양이 주 목적이었어요. 또 그냥 박근혜 정부는 다른 축으로 세월호 이제 그때 박근혜 정부는 다른 축으로요. 우리 인양을 막 부르짖고 있었는데 세월호 특조위를 망가뜨리고 장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도로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던 때니까 와 뒤에서는 있잖아요. 와 엄청났어요 그 당시에. 그 김재원의 세금 도둑 발언 네. 이 발언도 그 즈음에 나왔고요. 지금도 해저대는 분들은 어찌랑터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원초적인 공격이 돈을 공격하는 거라고. 돈 얘기 묶어서 공격하는 거라고. 맞아. 저희 가족들도 세금 뭐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 소리 들으면 정말 민감했거든요. 정부 배보상 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들을 그쵸. 받았으니까. 그래도 해수부는 인양에 대해서 국민들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런 도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좀 어불성설이 뭐냐면 막 만들어지고 있던 세월호 특조위 시행령을 있잖아요.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누군가 입김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지금 사참위 조사 보고 물타기를 시도했다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 지금 그러니까 모법, 그냥 세월호 특별법 예, 예. 을 뛰어넘는 그 음. 조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장악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현재 2022년도에 어디 갔네요. 누구 갔네. 아니 그러니까 2015년 3월부터 시작한 시행령 싸움도 인양 싸움하고 같이 하니까 아니 쉴 틈을 안 줘. 쉴 틈을. 당시 박근혜 정부는 뭐 쉴 생각도 없었지만 그렇죠. 그때가 맞아요. 그때 그쯤이었어요. 예. 저는 기억이 조금씩 나는데 아마 그때 그 김진태 그 유명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망언이 있었죠. 천억이나 들여서 인양을 뭐하러 하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뭐 다른 좋은 곳에 쓰지. 이 도대체 인간이 아니에요. 진짜 못되고 인간임을 포기한 그런 아주 원색적인 발언들인데 이거를 자식을 잃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래도 우리는 꿋꿋하게 인양을 외치고 시행령 폐기를 외쳤습니다. 많이 열심히 싸웠죠. 정말 목숨 걸고 싸웠어요. 뭐 안으로 밖으로 정말 이 꽉 깨물고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도 이빨이 다 빠졌는지 모르겠네. 임플란트 11개 씌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소장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먼저 박근혜 정부는 인양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네. 할 의사가 없었죠. 표면적으로는 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정작 이 당사자인 그 우리 피해자 가족들 접근을 막았어요. 그죠? 네. 그리고 가족들은 국민들과 같이 그 인양을 성공시키려고 도보 그 450km가 넘는 그 대장정 그 도보와 삭발도 마다하지 않고 투쟁을 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예산과 시행령을 같이 엮어서 물타기를 시도했고 이 목적이 이제 특조위 무력화와 특조위 장악 그렇죠. 이걸 노렸다. 결론적으로 세월호 특조위를 이 세금 그러니까 돈 도둑으로 몰아세우면서 이 재미를 한번 봤잖아요. 한번 재미를 보더니 세월호 인양도 마찬가지로 이 돈 문제를 엮어서 돈 너무 많이 든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어떤 헛소문들을 많이 들긴 했지. 1,000억이 넘으니까. 만져보지 꿈에도 생각 못하는 돈이잖아. 근데 그걸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쓰? 네, 뭐 더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 부분은 하나 더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인데 하나 더 덧붙이자면 당시 박근혜 정부는 우리 가족들에게 세월호 인양하고 특조위 시행령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를 했어요. 뭐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양을 포기하든지 특조위를 포기하든지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자세히 좀 얘기 이 드릴게요. 부분에서는 사실을 팩트를 많이 모르실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죠. 많이 모르실 테니까 팩트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자, 벌써 이제 30분이 지나고 오늘 1편 세월호 무용론이 세월호 인양 무용론이 유출되고 배포됐던 비용 대비 무용론. 네. 이 1탄의 방송은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양에 대한 그 본 콘텐츠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또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하실 거예요, 우리 연구원님들께서.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담되시면 알림 설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알림 설정, 좋아요는 구걸하지 않지만 구독은 구걸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